다시 돌아갈 줄 알았는데 네. 이제는 이렇게 가다가서는 이제 이것이 새로운 노말이 되고 과거 방식은 이제 그야말로 옛날 방식이 돼버린 식으로 그러니까 비가역적인 네. 변화가 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했지만은 그 일하는 방식이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이제 재택 근무로 가고 네. 그다음에 각종 이제 원격 근무 그다음에 최종 단계가 이제 스마트 워크인데 네. 언제 어디서나 이제 한 것이고 회사에 갈 필요가 없어진단 말이죠. 네. 그런 방식이 하나의 이제 주류 방식이 되는 식으로 우리가 바뀌고 있단 말이죠. 아. 그런 큰 의미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것이 보다 효율적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한국의 고질적 문제인 수도권과 지방 간의 격차 같은 것도 이제 뭐 꼭 수도권에 비싼 돈 주고 뭐 혼잡한 데 살 필요가 있느냐. 네네. 디지털 인프라가 잘 되고 뭐 비대면 근무한다면은 뭐 좀 떨어질 수 되는 것이죠. 이미 그런 게 벌써 미국 같은 데 발생하니까 막 이런 집값이 막 떨어지고 임대료가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미국이요? 아 미국 집값이 계속 떨어지고. 지금 막 그러니까 도시 내 다운타운에 있는 막 임대료가 떨어지고 네. 오히려 이제 외곽에 있는 그 단독주택이 가격 오른대잖아. 네. 뭐 굳이 그 안에서 뭐라 사냐 말이죠. 주택은 안 해도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엄청난 변화가 지금 서서히 시작된 거예요. 네. 우리나라도 어떻게 보면 그런 추세를 따라가게 될 가능성이 높네요. 그래요. 그래서 뭐 지방에 살아도 의료 시설이 뭐 디지털로 되고 네. 그다음에 업무도 할 수 있으면 뭐하러 서로 살아 복잡한 데서. 의료 문제가 좀 해결이 돼요. 그래서 의료 교육 직장이에요. 그래서 의료 그래서 교육이. 디지털 인프라인 교육과 의료가 돼야 된단 말이죠. 그게 지금 결정적인 지금 단점인데 그걸 빨리 해야지 한국이 골고루 잘 되는 거예요. 교육과 의료죠 사실은. 그거 해야지 또 집값도 잡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한국한테 바이러스가 단계적으로 어렵지만 하나의 기회의 창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본 추격을 완성하고 일본을 추월하기 시작해 올해부터 네. 임진왜란 이후로 처음으로 이런 인당 소득이 우리나라가 일본을 추월하기 시작했다고요? 올해부터 이제 인당 소득이 일본 높아졌단 말이에요. 인당 소득이 구매력 기준으로. 네네. 그럼 상대적으로 우리가 올해도 우리도 마이너스 성장인데 네. 일본 마이너스 성장이 더 심해가지고 더 추락했기 때문에 우리가 일본을 추락하게 됐단 말이에요. 내년은 더 올라갈 거 우리가 더 일본보다. 그래서 이제 올해 역사적인 시기라고. 내년은 일본보다 더 한국이 구매력이 더 1인당 소득 좀 더 올라갈 거예요. 1인당 소득이. 아 진짜요? 우리가 빨리 회복되니까 일본보다. 아 우리나라가 그 정도예요? 근데 당연히 우리나라 전통적으로 한국보다 일본 우리가 높은 생활 수준인데 임진왜란 때 일본 애들이 다 기술을 배워가지고 도자기 다 해가지고 그때부터 일본이 높아진 거잖아요. 근데 식민지 당한 나라가 목을 넘어선 나라가 한국이고 아일랜드도 영국 식민지인데 아일랜드 영국을 넘어서서 1인당 소득 수준이 몇 년 전에. 그리고 아일랜드가 막 파티 축제를 벌였다고. 네. 한국은 그거 해야 된다고 사실. 우리나라는 그런 거 없잖아요. 저 몰랐어요. 저 교수님 얘기하기 전까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걸 연구하는 게 추경 연구소입니다. 옛날에는 그래서 기업 차원도 보고 산업 차원 보고 나라 차원도 보고 기업은 가능 삼성이 어떻게 소니를 넘어서는 이런 거 수월했죠. 어떻게 가능했냐 그런 거 연구. 어떻게 추격해 갈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추락 안 할 것인가. 한국 잘못하면 추락해요 중국한테. 네. 지금 우리는 추격 당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제 추격 당하고 있지 벌써 이제 중국한테. 중국이 막 한국 추격 내지 추월하고 있죠. 일본 산업별로 다르지만. 그런데 단미 장중을 해야 돼요. 추격 당하고 있는. 중국을 계속 공략해야지 한국이. 중국이 떠오르는 이미 떠오른 큰 시장이니까. 우리나라의 산업 포지션을 좀 바꿔서 중간재 중심으로. 중간이 좀 했는데 중국이 계속 그걸 국산하고 있어가지고 일부 중간이 계속 하되 일부는 거꾸로는 다시 최종재를 중국에 팔아야할지 몰라요. 화장품 같은 이런 거 아니면 이제 그 뭐 K-팝 같은 오락 그러니까 그것도 서비스 산업이죠. 서비스 산업이 팔려야지 거기에 따라서 제조 상품도 팔린다고. K-팝이 인기 있어야지 한국 옷이라든가 한국 화장품이 팔리는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약간 서비스가 먼저고 제조업이 나중에 하는 거지 이제는. 네. 이게 두 가지 방향이 있네요. 중국이 전부 다 자국화 해버리면은 우리나라 할 게 없는 거고. 그걸 차하기 신나죠. 그럼 서비스업 해야 되는 거 계속. 그렇지만 이제
그러니까 한국이 계속 중국과 초격차 유지해가지고 삼성처럼 네. 중국이 계속 필요한 걸 우리가 한국에 공부할 수 있어야 되겠죠. 한국이 지금 지구상이 거의 유일하게 네. FTA를 미국과도 체결하고 EU와도 체결하고 중국과 체결하고 네. 인도랑 체결했다. 그런 나라가 네. 없어요. 그래요? 한국은 유일하게 가장 개방된 나라고 그런 개방된 통상 환경이 한국한테 유일한 환경이라고요. 네. 근데 이것이 확 바뀌는 거는 한국한테 굉장히 불리한 환경이죠. 그래서 그나마 이제 소비하는 것은 한국이 이제 일본 덕에 더 강조하게 되면서 이제 다시 좀 더 각광을 받고 한국의 어떤 주력 산업으로서, 그러니까 한국 주력 산업이 이제 소부장과 바이오, 헬스, IT 다음의 세대로서 네. 그렇게 될 텐데 그런 산업으로서 이제 뭐 자기 경쟁 있는 산업을 키워야지 그거 갖고 세계에 팔아먹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역에서 지금 트럼프처럼 막 1대1로 네. 국제 기구를 무시하고 네. 자기 마음대로 막 관세를 때린 거였어. 네. 관세 때리니까 중국이 당장 WTO에 제소해가지고 이거는 WTO 규정 위반이라고 딱 판결 나와버렸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약속일수록 그 다자유주의가 그래도 도움이 된다고요. 근데 트럼프는 이제 일방주의.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네. 이거 사실은 굉장히 저는 국제법상에 사실은 망나니짓 하는 것인데 강대국의 어떤 그 횡포죠. 네. 중국이 하는 뭐 사드 같은 것도 강대국의 횡포고. 네. 한국이 중국이 사드로 막 노태 같은 거 할 때 WTO에 제소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원칙에 의한 행동이란 말이죠. 네. 그걸 안 하고 눈치 보고 있으니까 중국한테 이렇게 계속 당하는 거죠, 사실은. 중국은 당장 제소하잖아요, WTO에. 네. 미국한테 당하니까. 그죠. 그래서 이기는 판결 맞아내잖아요. 네. 한국 그걸 했어야 된다니까. 그것이 원칙에 의한 입장, 어떤 행동 조치란 말이에요. 그런 원칙이 서지 않았다 지금은 좀 그런 게 있네요. 그래서 한국이 눈치 보는 거니까 눈치 보는 거예요. 갈팡질팡 한단 말이죠. 네. 진퇴양난 고급편이고 쉽게 말해 갈팡질팡 하고 있다는 거죠. 내년에는 그래서 제가 말한 정책이니까 그래서 경중한미 2.0하고 네. 그다음에 단미 장중. 그래서 네. 단기적으로는 미국이 막 으르렁대니까 미국의 어떤 그 입장을 뭐 고려하겠지만은 네. 장기적으로는 중국의 경제력이 계속 허가고 있고 네. 그다음에 중국이 계속 첨단 산업 갈 거란 말이죠. 그래서 네. 한국이 계속 중국한테 시장을 확보할 차원에서 중국을 이렇게 함부로 무시하면 안 된단 말이죠. 다른 유럽도 그렇고 그래서 단미 장중 이걸 이제 두 가지를 제가 이제 미중 사이의 진퇴양난이라는 해법으로서 네. 그 두 가지를 이제 세 가지도 하니까 경중한미, 단미 장중 플러스 신서방 정책. 신서방 그 세 가지로서 이제 이 중미 사이의 진퇴양난을 극복하자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책에서 이제 신서방 정책. 우리나라는 그 최종 소비재 판매보다 중간재가 훨씬 더 차지하는 비중이 큰가 봐요. 원래는 이제 반대인데, 그러니까 원래는 한국이 이제 조립산업 위주로 해가지고 네. 중간 소부장은 외국에서 일본에서 주로 사다가 이제 조립해서 파는 걸 했는데 네. 그런 조립산업은 점점 수익성이 떨어지고 중국이 하니까 한국은 일본을 대체해가지고 중국이 만드는 체종제에 들어가는 소부장을 한국이 팔아서 성장한 거죠. 그래서 한국이 점점 체종제에서 네. 중간 그게 더 하이테크예요, 사실은. 그런 식으로 가고 있는 것이죠. 네. 그리고 삼성 예를 들면 삼성은 네. 핸드폰은 체종제도 하지만은 네. 핸드폰에 대한 메모리도 하고 패널도 한단 말이죠. 네. 그래서 삼성이라는 회사 굉장히 균형이 있는 좋은 회사란 말이죠. 체용제도 하고 중간제도 하니까. 네. 애플이 잘 되면은 삼성은 핸드폰 덜 팔지만 애플이 삼성 걸 사다 쓰잖아요. 패널과 네. 칩을. 네. 그러니까 뭐 괜찮단 말이죠. 화웨이에 대해서도 삼성이 입장이 이중적인데 화웨이 핸드폰 시장에서는 체용제를 경쟁하지만은 네. 화웨이는 또 삼성을 많이 갖다 쓰거든 반도체를. 그러니까 한국이 그런 체종대하고 중간재를 다 하는 게 쉽지 않은 나라라서 네. 그런 면에서는 이 미중 간의 사회 입장이 좀 묘묘하다고. 그러니까 이게 상황이 단순히 좋고 나쁘다가 아니고 네네. 단기 장기에 달라질 수 있고 어떤 회사별로 달라질 수 있고 네. 또 회사 대 국민경제차원에 달라질 수 있고 복잡해서 네. 뭐 한국 경제 어려운데 내년 상황은 이제 세 가지 진퇴양난으로 대별될 수 있고 이것을 돌파하는 세 가지 트렌드가 있냐면 첫째는 디지털화, 두 번째는 탈세계화, 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정부 역할의 증대거든요. 그 속에서 이 진퇴양난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실마리가 있다.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 탈세계화, 디지털화, 디지털화. 정부 역할의 증대. 지금 이게 지금 트렌드라는 거죠. 그 속에서 진퇴양난 해결할 수 있다. 진퇴양난의 상당 부분은 디지털화하고 정부 역할 이런 쪽에서 해결이 가능하거든. 셋째는 우리가 수출주도 경제인데 네. 뭐 우리 수출 시장인 유럽, 미국이 다 안 좋아가지고 수출이 어렵고 그렇다면 내수로 돌아야 되는데 네. 수출과 내수로 다 돌 수도 없고 그러죠. 그래서 수출과 내수 사이에 어떤 선택의 여지가 어렵다는 첫 번째 진퇴양난이고 네. 두 번째 진퇴양난은 시장 경제 안 좋아 정부가 이제 재정 투입을 많이 하는데 네. 그건 뭐 필요한 건데 또 너무 많이 투입해서 국가 채무가 늘어나면은 네. 국가 신인도 문제가 생겨서 재정 투입 증대돼 국가 채무에 대한 걱정사의 진퇴양난이고 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의 네. 이 갈등 사이에서 어느 쪽에 쓸 것인가 뭐 이런 네. 세 가지 진퇴양난입니다. 근데 뭐 좀 고급스럽게 표현은 진퇴양난이지 한국이 수출과 내수 사이에서 지금 뭐 약간 좀 헤맨다 내지는 좀 갈팔지팡하고 있고 사실 그렇죠. 네네. 네. 그다음에 두 번째 측면인 그 정부 지출과 거기에 대해서는 좀 갈팡질팡 내지는 거기는 좀 엉거주춤 뭐 이렇게 네네. 한 상태고 뭐 그다음에 미중 사이에서도 뭐 약간 좀 갈팡질팡 이런 상태고 그다음 네. 정부가 그래서 정부 지출이 늘어나는데 그것도 사실은 돈은 쓰지만은 그 효과가 얼마나 될지 불확실한 면에서 돈을 많이 쓰고 제자리 걸음할 수 있는 좀 제자리 걸음일 수도 있다면 이런 네. 그리고 우리나라가 그 무역 의존도가 이제 무역 의존하는 것은 수출 더하기 수입 나누기 1인당 GDP 국민 소득인데 그 비율이 거의 뭐 100% 90% 되다가 지금은 이제 좀 떨어지고 있어요. 네. 그만큼 이제 대무역의 어떤 성장 기여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고 전체 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줄고 있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수출 합쳐서 한 80% 정도로 더 떨어질 걸로 보는데 올해는 그래서 상대적으로 그만큼 내수가 버텨져 있는 것이고 내수는 또 민간도 있지만은 정부가 이제 돈을 풀어가지고 네. 좀 인위적으로 좀 이렇게 버텨주는 측면이 있어서 지금 정부 지출로 좀 버티는 내수라서 네. 올해 내년은 좀 정부가 많이 푼 것이 민간에까지 이제 확산되는 정도가 얼마나 되느냐가 성장률을 결정하겠죠. 예. 네. 그럼 어떻게 보면은 수출에 대한 부분은 내년 성장률의 제일 중요 변수는 그럼 정부의 재정 투입이 되겠네요. 근데 그 비중론에서는 이제 상대적으로 높은데 그것이 네. 이제 성장을 진짜 끌어낸다 이렇게 동의 되긴 하기는 선도한다고 보기는 없죠. 정부란 것은 하나 이제 보충한다 내지는 좀 이제 부족함을 메꾸는 것인데 네, 진짜 네. 성장은 이제 수출이나 어떤 민간 기업에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근데 네. 그런 부분이 계속 불확실한 게 또 정부 돈도 사실 여력도 자꾸 떨어지는 상황에서 그런 하에서 좀 걱정이 되죠. 그래서 기사회생 어려울 것 같고 네. 그나마 이제 우리가 중국 곁에 있어가지고 중국이 이제 V자를 회복하고 네. 베트남도 그러니까 좀 상대적으로 뭐 조금 위안이 되는 측면이 있죠. 그럼 중국, 베트남을 타겟으로 한 좀 수출을 그렇죠. 예. 네. 지금 벌써 중국이 회복이 되니까 거기에 좀 영향을 받아서 수출도 조금은 그 코로나 바이러스 피크 때 뭐 2, 3월 이때보다는 좀 나아지는 것 같아요. 네. 그때 감소율은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럼 내년에도 지금 수준으로 재정 투입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정부가 그렇게 하겠다고 했고 네. 내년까지는 재정 투입을 하겠다고 했고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국가 채무 비율을 좀 더 원래는 과거에는 40% 선이 마제도선이라 그랬는데 네. 현 정부는 그걸 이제 60%까지 이제 뭐 새로 잡고 네. 60%까지는 이렇게 써도 되냐 이런 식의 입장을 견지하겠다는 면에서는 이제 더 쓰겠다는 것을 이제 입장을 표명한 것이죠. GDP 대비 부채 비율을 예, 얘기하시는 예, 거죠. 예. 예. 그래서 과거에 40% 넘는 것도 굉장히 이제 벤치 그 밑으로 낮추려 했는데 그건 이미 허물어졌고 이미 43% 됐고. 네. 근데 이 추세로 가면은 우리나라의 국가 채무 비율이 거의 이제
10년, 2030년에 거의 100%뭐 90% 되는 건 거의 확실해요. 아, 2030년에는. 네. 이렇게 국가 채무가 올라가게 되면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이게 결국 원화 채무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렇죠. 원화로 발행한 것이 대부분인데 그중에 얼마 정도가 이제 외국인이 갖고 있냐가 이제 좀 중요한 변수가 되죠. 그래서 네네. 일본은 국가 채무율이 훨씬 높지만은 대부분이 이제 내국인들이 일본세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외환위기 가능성은 상당히 적은 반면에 상대로 한국이 일본보다 조금 높아요. 그래서 이제 얼마 정도가 외국인이 갖고 있는 정도가 이제 하나의 그 변수가 되었고 네. 그래도 좀 전보다 좀 나은 것은 아시다시피 워낙 이자율이 요새 뭐 마이너스 내지는 제로라 가지고 네. 이자 부담이 좀 적은 거예요, 다행히. 요새 증가한 채무는. 네네. 그래서 같은 숫자 하더라도 이제 그때 발행된 채무의 이자 부담이 얼마나 많냐 적냐가 또 네. 이슈인데 상대적으로 이제 최근에 발행된 어떤 그 채권들은 이자율이 낮게 발행했기 때문에 네. 단순 똑같은 숫자 하더라도 실제 부담은 작다 이런 식의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나 뭐 유럽 같은 나라에 비해서 한국이 원화가 국제 결제 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런 나라들은 달러는 막 찍어내면 되잖아요. 네. 막 찍어내면은 그것이 국가 신인도 영향을 미쳐서 좀 다른 선진 국가는 좀 다른 측면이 있는 것이 좀 걱정스러운 측면이죠. 사실. 아, 국가 신인도라는 거는 그거죠. 신용 등급. 신용등급 무디스나 뭐 이런 데 평가하는 거죠. 네네네. 네. 그래서 애들이 정부의 재정 적자라든가 국가 채무를 보고 시인들 오려내려고 하는데 네. 사실은 뭐 내릴 수도 있다 이런 말들은 가끔 하는 것이 네네, 나오고 네네. 사실은 9.27 외환위기 때 사실은 국가 시인도 하락부터 시작되거든요. 외환위기가. 그래서 조금은 이제 근데 뭐 완전히 뭐 패닉할 건 아니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네. 유럽 나라들이 다 이제 돈을 찍어가지고 채무를 늘렸는데 유일하게 이제 다시 그걸 줄인 나라가 독일이에요, 사실은. 성장이 잘 되면은 그걸 채무를 이제 갚아 나가면 되거든요. 아, 독일은 네. 2008년 네. 위기 이후로 그 발행했던 채무를 올라갔지만 다시 떨어졌단 말이에요. 아, 네. 독일 외에 다른 걸려서. 국가들은 다 다른 못해요. 국가 계속 높게 유지되고 있어요. 아. 뭐 이쪽 남부 유럽, 이태리 네네네. 뭐 이쪽. 그래서 한국이 어느 길로 가느냐가 안체인데 네. 독일쯤 가야 할 텐데 그건 아직은 좀 두고 봐야죠. 그래서 그 성장은 결국 얼마 한국이 성장 끌어내느냐, 현재 정부 지출 그다음에 정부가 발표한 뉴딜 정책 같은 것들이 얼마나 민간에 확산돼 가지고 정부에 의존하지 않는 순수 민간적인 성장이 나오냐에 따라서 우리가 독일 길로 갈 것인지 네. 남부 유럽형으로 갈 것인지 네. 굉장히 중요한 앞으로 이제 이슈가 되겠습니다. 그 지금의 정부 비중이 커지고 있는 거는 정부에서 내고 있는 지출이 어떤 승수 효과를 내지 못하고 그냥 정부 지출 1 내면은 그 1만큼 GDP 올라가고 이렇게 되는 상태라는 거죠, 지금은. 그러니까 승수 효과라는 것은 원래 이제 교수경제에서는 일보다 커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승수란 말이 나온 건데 네, 네. 지금 우리나라 승수 효과 추산된 거는 1이 안 되고 0.5도 안 돼요. 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부 지출만 가지고 믿기에는 그렇고 네. 이것이 민간으로 확산돼야 되는데 뉴딜도 보면은 이제 정부가 돈 쓰겠다는 나와 있는데 이것이 얼마만큼 민간으로 갈지에 대해서는 네. 별로 구체적인 그림이 약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이 중에 하나가 이제 바이오 내지는 이제 우리가 네. 안 하고 있는 것이 그 비대면 의료, 원격 진료 같은 것들인데 네, 네. 그건 완전히 빠져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과감하게 정부가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아직 과감하게 안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좀 불확실을 높이는 요인이고 그다음에 기업이 뛰게 하기 위해서는 각종 어떤 그 규제 혁파가 있어야 되는데 네. 대표적인 것이 이제 뭐 화학물질에 관한 어떤 규제법인데 이런 것도 오히려 지금 강화하겠다는 말이 나오고 있어서 기업들이 걱정하고 있고 그다음에 탄력근로제 같은 것도 조금 완화됐지만은 네. 좀 더 기업이 원하는 수준 같은 아닌 것 같아서 네. 전반적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쪽에 좀 정부가 힘을 쓰지 않고서는 돈만 풀고 돈이 승수효과는 낮은 상태로 되면은 네. 그것이 이제 안 좋은 시나리오죠. 그럼 그렇게 되는 거죠. 채무만 올라가고 신인도 떨어지고 민간 부분의 성장은 없고. 그게 이제 최악의 시나리오인데. 그렇게 되고 있는 거죠, 지금은. 일단 승수 효과가 0.5면은. 근데 이제 예. 뭐 좀 좀 다른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과거에 이제 올해 지금 우리나라 일본을 이제 처음 넘어서고 있는데 우리나라 소득이요? 실질 소득이
구매력 기준으로. 구매력 기준.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는 것 때문에 한국의 디지털 혁명을 잘 타가지고 일본보다 먼저 타가지고 소위 초고속 인터넷망을 깔면서 그것이 이제 IT 산업의 어떤 인프라돼서 성장을 했는데 이제 앞으로 필요한 인프라는 인터넷망 갖고는 안 되고 새로운 디지털 인프라죠. 그래서 네. 가령 뭐 디지털 의료, 디지털 교육, 디지털 노동시장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잘 되면은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성장이 다시 한번 점프할 수 있는데 네. 그것들이 이제 사실은 이번 뉴딜이 하겠다는 건데 그 부분을 봐야죠. 얼마나 거기에 잘 되냐에 따라서 우리가 뭐 점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돈만 쓰고 아까 말한 대로 제자리 걸음할 수 있단 말이죠. 네. 이거 재정에 대한 이야기인데 통화 쪽 얘기를 좀 여쭤봐도 될까요? 통화는 지금 모든 나라들이 다 뭐 돈을 막 팽창적으로 완화하고 있는 정책을 피고 그래서 이자율이 뭐 일부 0 내지는 마이너스고 한국도 충분히 낮은데 네. 통화는 이제 정부의 전통적인 정책 수단이 통화 아니면 재정 쓰는 것인데 통화는 이미 인자율이 워낙 낮아가지고 네. 더 이상 뭐 쓸 수 있는 여지도 그렇고 이자율이 너무 낮아지면 그것이 생산적 자금으로 가면 좋은데 네. 부동산이라든가 또는 뭐 금융시장의 어떤 투자 내지는 투기 쪽으로 가버리면은 네. 오히려 이제 돈만 풀고 그것도 뭐 별로 실적인 어떤 생산 적응을 못하는 쪽으로 가는 부정이 그동안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네. 돈 풀었더니 이제 뭐 버블만 생기더란 말이죠. 네. 네. 그런 것 때문에 통화 정책을 쓰는 거는 한계가 있고 그래서 모든 나라들이 이제 재정을 쓰는 겁니다. 네. 근데 다행히 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다른 나라 이미 너무 적자가 심해가지고 재정도 여러 개 없는데 한국은 그나마 지금까지 이제 재정을 잘 이제 아껴왔기 때문에 네. 네. 쓸 수 있는 여건을 갖다 면에서는 그래도 나은 편이죠. 2021년에 여전히 통화는 완화적 기조를 예. 유지할 것이고, 네, 만약 기조할 거죠. 예. 네, 거기에 이제 재정 투입으로 좀 뭔가 민간에 자극을 주려고 네, 그러는 거죠. 하는 거죠. 뭐 전통적인 네, 네. 뭐 통상적인 정책 수단입니다. 네. 그 내년도 그냥 통상적인 한 해가 될 가능성이 있겠네요. 올해보다는 나아지겠죠. 올해보다 네. 워낙 안 좋았으니까. 네, 그러니까 한국이 지금도 그래도 한국이니까 V자는 아니지만은 이제 뭐 네. 바닥은 뭐 이렇게 찍은 것으로 봐서 그러니까 네. 더 악화되지는 않다는 면에서 일단 상당히 플러스 올해보다는 좋다는 면에서 플러스로 나온단 말이죠. 올해는 뭐 마이너스 2% 정도 될 것 같은데. 마이너스 2%면 그래도 선방한 거 아닌가요? 다른 뭐 네. OECD 국가 기준으로 보면 선방한 것이죠. 그 상대적으로 이제 한국이 제조업이 비중이 높은 나라에서 네. 그런 것이고 유럽, 미국은 서비스업 비중이 높은데 서비스업이 가장 타격을 받은 거잖아요. 서비스업이 대부분 이제 대면 산업이라서. 네네. 그래서 한국은 제조 중심이고 동아시아 위치에 있고 또 마스크 잘 써서 코로나 확진을 잘 통제했기 때문에 네. 선방한 것이죠. 아. 그런데 한국만 갖고는 회복하기 어렵고 한국이 통상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주변이 같이 이제 네. 살아나야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내수라든가 또는 중국, 베트남 수요만 갖고 살아나기에는 좀 한계가 있다. 그래도 올해보단 낫다. 뭐 그 정도입니다. 미국은 내년에 여전히 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봐도 되겠네요. 네. 근데 그래도 미국도 내년은 플러스로 다 예상해요. 올해 대비. 올해 워낙 뭐 마이너스 뭐 4% 정도 되니까 네. 올해 대비는 플러스로 보는데 이제 V자리보다는 뭐 나이키형 정도. 네. 그다음에 이제 성장이 회복이 되더라도 일부 디지털이라든가 금융 쪽은 회복이 되고 네. 비디지털이라든가 또는 비금융 실물은 이제 회복이 안 되는 K자형. 그래서 이제 빈부가 이제 격차가 더 심해지는 그런 현상이 이제 미국에서는 나타날 거라고 봅니다. 유럽도 그렇고. 그래서 이 과정에서도 돈 버는 사람 아주 잘 보고 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제 양극화가 심해지는 것이 이제 이 코로나 이후의 성장 이후에 최대 이슈가 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 그러면 미국, 중국에 대한 이야기로 좀 넘어왔는데요. 미국과 중국이 우리나라 그 교역 국가 중에 가장 큰 두 개 나라잖아요. 네. 근데 미국은 좀 내년에 안 좋다 그러면 아무래도 그 중국향 기업들이 좀 더 성장 속도가 빠르게 나올까요? 내년에는? 뭐 간단히 뭐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이제 미중 간의 갈등 양상이 미국이 자꾸 이제 중국에 대한 이 하이테크 제품 첨단 기술을 이제 수출을 통제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중국으로서는 이제 그런 것들을 메이드 인 차이나 하겠다고 이제 하게 이제 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미국에 한 전략적인 기술 통제가 중국한테 단기적으로는 좀 뭐 부정적인 영향이 크겠지만은 네. 장기적으로는 중국이 그거를 어느 정도 이렇게 국산화하는 길로 가고 가능할 거라 봐요. 네. 우리나라가 한일 간에 그 분쟁이 있을 때도 네. 일본이 전략적 물자를 이제 통제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한국이 결국은 그걸 국산해 내잖아요. 네. 근데 한국이 일본을 쓰는 이유가 어떤 물건을 완전히 못해서가 아니라 현재 일본에서 좋고 값싼 물건을 주니까 그걸 쓰는 네. 거거든요. 네. 네. 근데 못 쓰게 하면은 시간이 걸리지만은 네. 국산할 수 있는 거라고요. 미중 간에도 중국이 단계 어려울 겠지만 시간이 걸리면은 중국의 과학기술 수준 갖고 국산하면은 그러면 그 한국한테 안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현재 한국은 중국한테 중국이 생산하는 최종재에 들어가는 중간재 자본재를 부품 소재를 팔고 하는 무역 구조인데 네. 그걸 점점 중국이 국산해버리면은 한국한테는 이제 시장이 없어지는 거죠. 아,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중국이 국산화를 그러니까 자국 안에서 모든 걸 다 해결하기 시작하면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교역 기회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뭐 화해 핸드폰이 이제 안 팔려 그러면 우리나라 핸드폰이 팔리겠지만은 네. 결국은 화해 미들에 들어가는 우리가 부품을 많이 팔잖아요. 패널이라든지 이런 거. 그리고 네네. 칩을 점점 중국이 다 국산해버리면은 한국한테는 더 중요한 시장이 그러니까 일부 기업은 미국의 대중국 제재로 득을 보겠지만은 네. 장기적으로 국민적인 전체 차원을 보서는 마이너스 측면이 많다. 기본적으로 한국은 통상 국가이기 때문에 네. 무역이 수축되고 무역이 자꾸 이렇게 분쟁되는 것이 한국한테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아, 지금 보면은 계속해서 그 방향으로 가고 있잖아요. 자국 우선주의 이런 네, 방향으로 네. 가고 있는데 그 2021년 이후에 이 방향이 바뀌지 않으면 계속해서 한국 경제는 녹록치 않겠네요. 근데 이제 이번 이제 곧 나올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서 네네. 조금은 이제 변수가 있는데 네. 바이든이나 트럼프나 다 이제 중국 견제는 하는데 네. 그 방법은 좀 달라요. 그래서 누가 할지 모르지만 바이든이 하는 대중국 정책은 네. 트럼프는 1대1로 그냥 치고받는 거잖아요. 네. 근데 정통적 무역 질서는 이제 자유무역 다자기구, 그러니까 WTO 같은 유엔 기구 같은 것들이 이제 모든 나라들이 참여해서 하는 질서가 있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네. 자유무역이죠. 네. 바이든은 자기는 그걸 회복하겠다고 하고 있어요. 자유무역. 예. 네. 특히 이제 트럼프가 때린 대중국 관세란 것이 별로 효과도 없고 오히려 뭐 재정적 무역 적자가 늘었다는 식으로 이제 비판하면서 네. 우리는 원래 자유무역적인 체제하고 다자주의를 회복하겠다 하고 있고 대신에 바이든은 이제 그 대신 중국 견제를 푸는 것은 아니고 중국이 첨단 산업 육성하는 그런 부분을 계속 견제하겠다고 하고 있다는 면에서 네네. 한국한테 최소한 다자무역주의만 이렇게 회복이 돼도 괜찮은 거죠 사실은. 좀 트럼프가 돼도 사실은 저는 몰라 제 혼자 생각이 모르겠지만 트럼프가 돼도 네. 이미 이제 자기 재선이 됐기 때문에 네. 중국을 때린 게 상당히 정치적인 어떤 효과를 보고 때린 것인데 네. 만약 재선이 된다면은 뭐 그렇게 막 중국을 계속 때릴 필요가 있냐 말이죠. 과도하게. 네. 그런 면에서는 조금 뭐 조심스럽게 좀 어느 쪽으로 되든 좀 더 올해보다는 좀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어느 쪽이 되건. 네네. 네. 지금 워낙 뭐 최악의 상황이라서. 지금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도 지금만큼 중국을 때리는 이득이 크지 않다는 뭐 거죠. 그럴 수 있겠죠. 예. 정치적으로 이제 이미 재선된다면은 네네네. 상당히 지금 때린 게 이 선거용이거든. 사실. 중국을 이제 희생양을 삼아가지고 우리의 모든 경제 어려움이 중국 때문이다. 그게 트럼프의 논리로 그걸 선거 됐는데 네네. 뭐 두 번 써먹으면 됐지 뭐. 사람들도 이제 덜 먹힐 거고. 예. 그럼 내년에는 어쨌거나 이런 미중 간의 그런 정치적 갈등이라 그럴까요? 세계 정세에 의한 우리나라의 피해는 올해보다는 뭐 좀 낫다. 나아질 거라고 이제 네. 보고 그래서 한국이 취할 입장은 네. 미중 사이에서 이제 선택을 강요받고 있는데 네. 그렇게 하기보다는 아까 만들었던 그 원칙을 가지고 한국이 추구하는 가치가 뭐다. 가령 뭐 자유무역, 네. 민주주의, 그다음에 뭐 다자주의 네. 이런 식의 어떤 가치를 참여하고 우리는 그 원칙에 기초해서 의사결정을 한다. 네. 이런 식으로 디클리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그런 원칙에 동조한 세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누구냐? EU예요. EU. EU가 그런 원칙에 가장
해서 원칙을 가지고 행동하거든요. 미중 네네. 사회에서 네. 어느 한쪽의 취지보다는. 그래서 EU라든가 또는 동남아 이런 나라들과 연대를 해서 네. 너희들 두 강대국 싸우지 마라. 그것이 세계 경제에 얼마나 큰 피해를 주고 있느냐. 강대국답게 좀 놀아. 이런 식으로 해서 새로운 어떤 그 연대세를 해가지고 네. 다자주의를 회복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그것을 이제 신서방 정책, 네. 한국이라는 정책이 이제 신북방 정책 러시아 쪽이고 신남방이 동남아인데 네. 플러스 이제 신서방 정책, EU, 유럽을 네. 파트너로 적극적으로 삼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유럽 쪽도 사실 우리나라 교역 대상 국가 지역 중에 큰 규모를 차지하고 EU를 있잖아요. 합치면은 예. 거의 미국과 뭐 비슷하죠. 네. 그리고 EU는 과거의 스탠스는 미국이 주다 우리는 뭐 도와주겠다 입장에 이걸 이제 버리고 미국이 EU가 독립적인 하나의 그 글로벌 세력으로서 네. 역할을 하겠다는 걸 이미 천명하고 있어요. EU가 그런 걸 변신하고 있다고. 네. 그래서 그리고 그런 게 필요하고 그죠? 그리고 독일 같은 나라는 상당히 좀 이렇게 미국에 무조건 치우치는 그런 정책 안 해요. 프랑스도 그렇고. 그래서 EU가 끝날 것 같았는데 안 끝나네요. 지금 뭐 EU가 지금 큰 변화가 있는 것이 과거 EU는 그냥 유로라는 화폐로 여기까지 화폐 통합이었는데 네. 이번에 큰 변화가 뭐냐면 네. EU가 EU 차원의 채권을 발행해 채권. 채권 발행했다는 얘기는 공동 채권을요. 하나의 재정 정책을 쓴다는 얘기라고. 네. 이 채권은 EU가 책임진다는 거라고. 네, 그런 건 네. 큰 역사적 변화예요. 그래서 EU의 기존 한계가 EU가 화폐 통합이고 재정 통합이 없다는 걸 한계였는데 이제는 네. EU가 재정 통합을 가고 있단 말이죠. 네네. 그래서 EU가 지금 큰 변화를 갖고 있고 그런 면에서 한국이 EU를 다시 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EU. 지금 달러가 악세니까 EU가 유로가 강세되고 있단 네, 말이죠. 달러 약세니까요. 네. 네. 그래서 신서방 정책이라고 제가 네.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전통적인 외교가 소위 4강 외교를 해가지고 네. 미중 러일이거든요.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이제 없네요. 5강 내는 5.5강 외교를 하는데 5강 EU 플러스 동남아를 반으로 카운트하면은 신 5.5강 외교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미중 사회에서 한국과 비슷하게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라들이 많아요. 베트남도 그렇고. 네. 베트남은 대표적으로 경중감이라 가지고 경제는 중국, 뭐 안보는 미국 이런 식으로 해서 한국도 잘 경중감미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경중감미가 요새는 잘 안 먹힌다. 왜냐하면 이제 사드 이후로 중국이 경제와 안보를 엮어버렸고 네. 미국도 야, 너는 한국 빨리 어느 쪽 쓰라는 식으로 하기 때문에 경중감미가 어려워졌는데 네. 저는 그걸 경중감미 2.5를 해가지고 새로운 차원의 경중감미가 그래도 유효하다. 뭐냐면은 한국이 추구할 가치로 다자주의, 자유무역 네. 이거는 과거 미국이 추구하던 가치인데 미국은 이걸 포기해버렸어. 버려버려 트럼프가. 네네. 근데 그걸 픽업한 나라 누가 중국이란 말이죠. 네. 그리고 우리가 꼭 중국을 좋아서가 아니라 한국에 필요한 자유무역 질서를 옹호하게 되면은 이와 같이 그런 네. 사후적으로 중국과 비슷한 어떤 입장에 서게 되는 친단 면에서 네. 경중감이란 말이죠. 경중감 2.0이라 2.0. 네. 알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오늘 영상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